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내가 다 까발려줄 테니까. 최민석 팀장이 텅 빈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함을 치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특유의 차가운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아 블라인드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력서와 증거 서류가 담긴 파일을 방패처럼 꼭 쥐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새벽 시간에 인사평가 면담이 잡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오늘만을 기다렸어. 그가 내 이름이 적힌 두툼한 결제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실수, 모든 실패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그가 서류철을 집어들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는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적막한 사무실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팀장의 고개가 콩 돌아갔고 거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인사팀 총괄인 강지영 이사가 보안팀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내게 걸어와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열어보세요, 이지한 대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봉투를 열자 최 팀장의 얼굴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단 한순간에 오만함이 공포로 뒤바뀐 그 얼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순간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6개월간의 심리적 압박, 내가 모은 증거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말이죠. 제 이름은 이지안입니다. 저는 언제나 원칙을 지키고 믿음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저는 입사 이래 5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신제품 런칭을 이끌었습니다. 그 성과로 저는 회사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받았고 그곳에서 최민석 팀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겉으로는 격려하는 척했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악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명성이 자자하더군. 그는 마치 제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라도 되는 양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서의 시스템을 익히고 팀원인 박소연, 김준호, 정우진 대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최 팀장이 없을 때는 친절했지만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다들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괴롭힘은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최 팀장은 내 보고서의 아주 사소한 결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박하기에는 너무 하찮은 것들이었죠. 이 수치 확실해? 더블 체크한 거 맞아?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묘한 불신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그는 주요 업무 메일 참조 CC에서 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가 분기별 기획회의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금시초문이라 당황했습니다. 아, 실수로 빠졌나 보네. 제가 따로 찾아가 묻자 최 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엔 꼭 넣어주지.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산하듯 차갑게 관찰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자처하며 모든 보고서를 3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회사의 자원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던 중 최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거 작년에 김준호 대리가 만들었던 프레임워크 기반이잖아. 회의실에 있던 20쌍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김 대리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건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의 자료가 있다면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됐어. 넘어가지. 최 팀장은 주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내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지만 김 대리의 프레임워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후반 탕비실 근처에서 최 팀장이 담당 상무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지한 대리는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전 부서에서 말했던 것만큼 꼼꼼하지가 않아요. 상무님은 유리벽 너머로 저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패턴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핑계로 일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내 제안과 아이디어는 무시당했다가 나중에 최 팀장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분기별 제조 품질 평가를 준비할 때 저는 최신 생산 라인에서 우려스러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불량률 통계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징후가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정리해 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토해보지. 그는 내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이틀 후 팀 공유용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 분석 부분은 완전히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고 지표들은 사라졌고 문제를 덮기 위한 그럴듯한 문장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가 묻자 최 팀장의 반응은 섬뜩했습니다. 단순한 오차 범위를 가지고 과민 반응하지 마. 여긴 네가 있던 이전 부서랑 달라. 우린 기준이 다르다고. 제가 물러서지 않자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결제났어. 그대로 진행해. 그때 저는 나중에 저를 구하게 될 행동을 했습니다. 2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모두 저장해 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본 보고서, 이메일, 그리고 사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회의 녹취까지. 왜 그래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최 팀장은 코칭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호출해 비난만 퍼부었습니다. 업무 성과, 말투, 심지어 옷차림까지 트집 잡았습니다. 자네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동료들의 피드백은 정반대였는데도 말이죠. 고립작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팀 점심 식사는 나만 모르게 진행됐고 중요한 결정은 내가 없는 복도에서의 잡담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요 클라이언트가 방문했을 때 저는 급한 잡무를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박 대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커피 머신 앞에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오기 전에 한수진 대리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4개월을 못 버티고 나갔죠. 견딜 수가 없어서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대답했습니다. 최 팀장은 자기가 방 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어야 직성이 풀려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누구든 타깃이 돼요. 그날 저녁 저는 한수진 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서에 오기 전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훨씬 작은 회사에서 직급을 낮춰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습니다. 최 팀장 밑에서 짧게 일하다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긴 고성과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입사 4개월 차,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매일 밤 불안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살이 빠졌다며 걱정했고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사표를 쓸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병 때문에 비싼 병원비가 필요했고 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 때문에 저축해둔 돈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직장과 월급, 복지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했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최 팀장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메일은 개인 계정으로 숨은 참조를 걸어 보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타 부서 동료들과도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 팀장이 무시했던 그 생산 품질 문제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전환점은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시스템 알람이 3일 연속 생산 배치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경고했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필터링된 보고서를 우회하여 원본 데이터를 직접 추출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안전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최 팀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일정을 미루다 겨우 잠깐 시간을 내주었지만 내 보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오차는 알고 있어. 그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허용 범위 내야.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클러스터 패턴은 시스템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당장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사회에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게 돼. 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부선의 대회비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내 결정이야.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아주 우려스러워, 이 대리. 자네가 우리 팀에 맞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협박은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종합 인사평가 면담 필참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7시 면담 일정이 잡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잡은 건 감정적인 대화가 될 수 있으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임. 제가 박 대리에게 이 메일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수진 대리가 쫓겨나기 전에도 똑같은 메일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6개월간 모은 모든 문서, 이메일, 녹취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인격 모독, 업무 방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생산 품질 은폐. 모든 것을 2번씩 검토한 후 저는 이 전체 패키지를 3곳의 수신자에게 보냈습니다. 사내 법무팀, 이사회 산하윤리위원회, 그리고 인사팀의 강지영 이사에게 말이죠. 제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본 첨부 자료는 사내 규정 및 제조물 책임법을 위반하는 조직적인 행동 패턴을 입증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허위 성과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 통보가 예상되는 면담에 참석합니다.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밤 8시 42분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9시 17분 강 이사로부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확인했습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마십시오. 예정대로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실업급여, 훼손된 평판, 보복 가능성까지 최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할 때 뭐라고 말할지 연습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품위 있게 걸어 나갈 준비를 하며 개인 물품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 회의실에서 보안 요원들이 최 팀장을 에워싸고 강 이사가 그 봉투를 건네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이나 안도감이 아닌 공허함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 증거 자료를 수신했다는 확인서, 내 이메일 도착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 그리고 놀랍게도 경영진 직속 특별 프로젝트 팀으로의 임시 발령 공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 팀장이 의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강 이사의 표정은 사무적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팀장, 이 대화는 제 사무실에서 계속하시죠. 보안팀이 동행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가 강 이사와 나를 번갈아 보며 침을 튀겼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든 다 날조된 겁니다. 입사 때부터 업무 성과가 엉망이었다고요. 제가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 이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의 그 문서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한 대리가 제출한 조작되지 않은 원본들도 검토했고요. 그 차이가 아주 흥미롭더군요. 최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설마... 그리고 생산 품질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강 이사가 계속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 모두요. 이사회에서 즉시 3번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의 상황 파악이 끝났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 꽂혔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이 아닌 새로운 감정, 바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가시죠. 강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한 대리는 15분 뒤에 임원실에서 윤 대표님을 뵙게 될 겁니다. 잠시 마음 좀 추스르세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최 팀장은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나만 들릴 정도로 작게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끝난 건 당신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상사를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어둠 속에 묻힌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서 더 많은 정의 구현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당한 싸움을 이어갈 큰 힘이 되니까요.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저조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패턴들, 최 팀장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연결고리들, 그리고 회사 전체를 뒤바꿀 결과들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권력에 대해 배웠다는 점입니다. 파괴하는 권력과 치유하는 권력, 그 두 가지를 말이죠. 최 팀장이 끌려나간 후 저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불안 끝에 찾아온 정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실제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제가 존경할 만한 차분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대리님이 직접 발견한 내용을 브리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원실 층을 걸어가는 기분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12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해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지는 방으로 안내받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대표이사를 포함해 8명의 임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뉴스에서나 보던 분들이었죠. 90분 동안 그들은 제 증거 자료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저는 통계 패턴과 잠재적 결과를 보여주며 생산 라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왜 진작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 체계를 따랐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직속 상관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그가 우려를 묵살했을 때 상부로 보고하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할 일을 다 했네. 내가 우려되는 건 자네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당했는가 하는 거야.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즈음 감사팀은 박 대리와 김 대리를 인터뷰했습니다. 저녁에는 최 팀장 밑에서 일했던 퇴사자 6명과 접촉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조사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 이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고 그곳엔 윤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어요. 강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팀장은 2개의 인사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있는 공식 파일과 개인 드라이브에 암호화해 숨겨둔 파일이었죠. 윤 대표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개인 파일에는 조작된 성과 지표, 왜곡된 동료 평가, 편집된 회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네. 그는 특히 이전 상사들에게서 고평가를 받은 유능한 직원들만 타깃으로 삼았어. 도대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득이 되나요? 부서 성과급 때문이죠. 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상 체계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최 팀장은 고성과자들이 성과를 내기 전에 몰아내고 후임자들을 데려와 처음에는 성과를 못 내게 조작한 뒤 서서히 지표를 올려서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포장한 겁니다. 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부서는 언제나 경영진이 감탄할 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그건 처음에 기준점을 인위적으로 낮춰놨기 때문이었어.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대리가 발견한 생산 품질 문제도 그의 보너스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분기별 품질 지표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든요. 문제를 숨김으로써 그는 완벽한 점수를 유지한 거죠. 저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고작 보너스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잡았다는 건가요? 연간 약 1억 원 정도지. 윤 대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일을 당한 직원이 16명이나 확인됐네. 4명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더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모를 수가 있었죠? 윤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어. 전임 인사팀장이 대학 동창이었더군. 그 관계가 이전의 불만 접수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네. 그 다음 주 변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민석 팀장은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저와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번 생산 라인은 전면 재점검에 들어갔고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결정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기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이사회에 직속으로 보고하는 새로운 내부 품질 보증팀의 팀장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첫 임무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패턴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휴게실에서 김준호 대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섰어야 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팀장이 내 존재하지도 않는 자료를 핑계로 이 대리 아이디어를 깔아뭉갤 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두려움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나한테는 내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대상이라고 했어. 실제 인사 기록엔 없었는데 말이지. 김 대리가 털어놓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나를 뺄 명분으로 쓴 거야. 난 진짜 내가 무능한 줄 알았어.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고립, 조작된 피드백,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패턴들. 최 팀장은 단순히 라이벌만 제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든 것이었죠. 그 아침에 대결이 있고 2주 후 저는 최 팀장의 이전 피해자 중 한 명인 한수진 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커피나 한잔 하자고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사원증 사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훨씬 자신감 있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받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누군가 드디어 그 사람을 잡았다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리콜 뉴스 봤어요. 이 대리님이 발견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만요. 나도 품질 문제를 발견했었어요. 그녀가 털어놓았습니다. 이전 라인에서요. 최 팀장한테 보고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덮더군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내 인사 고과가 바닥을 쳤고요. 내가 진짜 무능한가 싶어 자책 많이 했어요. 저한테 했던 거랑 똑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겼다면서요? 정말 현명했어요. 나도 그럴걸. 전략이라기보단 그냥 본능이었어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본능이 모든 걸 바꿨잖아요. 어제 회사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복직 제안을 받았어요. 밀린 성과급도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명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속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오실 생각인가요? 사실, 네. 새로운 경영진의 대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요. 퇴사한 후에 소비자원의 생산 품질 문제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했었거든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예비조사가 열렸었는데 내부 문서를 확보 못해서 종결됐었어요. 근데 이번 자발적 리콜 때문에 케이스가 다시 열렸어요. 그 의미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최 팀장은 단순 해고가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업계에서 안전규정 위반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죠. 한수진 씨의 표정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행동은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회사로 돌아오자 강 이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최 팀장의 품질 관련 통신 기록 일체를 요청하더군요.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자발적 리콜 덕분에 참작이 될 거예요. 이번 조사의 초점은 기업 처벌보다 개인의 책임 소재에 맞춰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녀가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눈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워낙 심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있어요. 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통 프로토콜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직속 상사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지한 팀장이 이 시스템 구축을 총괄해줬으면 합니다. 그 후 몇 달간 회사의 문화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보 시스템을 통해 최 팀장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인 관리자 2명이 더 식별되었습니다. 심리적 안전과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퇴사했던 직원들에게 회사가 먼저 연락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운명의 7시 회의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최민석의 변호사가 보낸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와의 합의 조건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추천서를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법무팀에 전달했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신속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비위 행위 기록에 대해 합의나 추천서 제공은 일절 없다. 그날 오후 최 팀장이 지방에 있는 경쟁사의 작은 지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소비자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그 회사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2주 후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윤 대표님이 저를 불러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사회에서 기업 윤리 및 품질 보증 본부를 신설하고 상무급 임원 자리를 승인했네.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그 역할은 제가 쌓아왔던 모든 가치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왜 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경력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린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윤 대표가 답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 가장 힘들 때 원칙을 지킨 사람 말이야. 저는 다음 날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최 팀장이 그 7시 회의를 잡은 지 1년 후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윤리 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생산 라인 문제는 강화된 품질 관리 프로세스로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최 팀장의 타깃이었던 피해자 중 5명이 다시 회사로 돌아와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규제 당국의 징계로 5년간 동종업계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훨씬 낮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커리어를 짓밟기 위해 썼던 그 치밀한 수법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몰락을 부르는 청사진이 된 셈이죠. 가장 통쾌한 점은 제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가 묻으려고 했던 진실을 보존해서 그것을 봐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의 행동이 자초한 결과였죠. 새로운 임원으로서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세워준다는 의미로 피닉스 불사조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한수진 씨가 첫 번째 멘토로 참여해 주셨죠.
제가 새로운 윤리 강령을 발표하던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결말에 만족하냐고요?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보호를 원했죠.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파멸은 제 목표가 아니었지만 인과응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대리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비슷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상무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독버섯 같은 상사 한 명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직장 내 학대자들을 보호하는 침묵의 고리를 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려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자들은 팀원을 짓밟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6개월간 저를 괴롭혔던 그 끔찍한 공포를 안고 출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 팀장이 잡았던 그 이른 아침 회의는 역설적이게도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거야라는 그의 말은 그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게 찾아온 정의의 소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유를 깨닫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둔 저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슬픈 현실은 많은 분들이 보복이 두려워 혹은 방법을 몰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직장 내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제 사례들을 공유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부당함에 맞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용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을 눌러 직장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프로로서의 힘을 되찾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기록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신중하게 보존된 진실은 그 어떤 조작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